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말 종단에서는 한국 불교 미래 설계를 위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얼마 전에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출가자 감소와 탈종교와 위기를 맞은 우리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백년대계 본부 한국 불교 사회연구소 소장이신 원철 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사찰 어떠신가요? 잘 지내셨어요? 그냥 뭐 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딱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스님 글 쓰시면 되잖아요. 이런 때. 그렇게 해서 뭐 워낙 글을 잘 쓰시거든요. 조금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이 보고서 관계 때문에 여기 조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예. 원철 스님, 아무래도 이번에 그 종단에서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조사의 목적이 어떤 거예요? 조사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 그 종단 전체 식구들 그 네. 법계별로 인원을 이렇게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이렇게 어느 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늘 알고 있던 건데 어느 아침에 갑자기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필로 이렇게 꽂혀 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저희들 이제 현재 종단을 끌어가고 있는 주 법계가 이제 종사 스님들입니다. 네. 종덕은 법계 한 25년, 그다음 종사는 30년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퍼센테이지가 60%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세납을 이렇게 또 평균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법납이 25년 된 분들이 60%라는 25년 이상. 25년 이상이. 예. 그리고 또 세납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60을 평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내지 6 정도요. 그렇게 해서 또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종단의 중추이기도 네. 하고 또 그동안 또 종단을 이만큼 예. 반석으로 올리는데 또 대단한 또 뭐 기여를 하고 능력을 또 발휘하신 것도 뭐 사실이고 공로도 이제 매우 크시죠. 그러면 30년 후에 이분들이 다 동시에 일단은 연세가 60이라는 이제 생물적 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6천 명이 동시에 퇴진을 한다.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확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세대는 그랬더니 그 밑에 분들은 또 출가 나이가 좀 늦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또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6천 명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덕 이하의 그 세대들도 거기서도 또 많은 인원수가 빠져나가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거의 10,000명 정도의 그 스님들로 이 교단을 끌어가고 있는데 6천 명이 빠지고 또 버스 플러스 뭐 또 한 1,000명 정도 빠지고 이러면 결국 한 2, 3천 많이 그것도 넉넉하게 잡았을 때 그리고 30년 후에 그러면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끌어가지? 그 걱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30년 동안 뭐 준비해야 될까? 30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생각이 그렇죠. 미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경전 안에 자주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문수지혜가 나온다. 그런 말들이 이제 성가 안에 우리 이제 교단 안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떠도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 사람의 지혜를 좀 모으면은 뭐 답이 좀 많이 있겠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또 좀 진단이 좀 되지 않을까. 예, 30년 후라고 이제 굳이 특정하신 게 제가 이제 제가적으로서 얼른 드는 생각이 우리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는데 그런 개념으로 30년을 저도 이제 일단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개념을 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방송 전에 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미리 검토를 해봤는데 한 100페이지 되더라고요. 정말 그 분량이 방대한데 방대한 자료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유승무 교수님하고 박수호 교수님이 이걸 주도를 하셨었죠. 그래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박수라도 한번 쳐드려야 되나요? 그럴까요? 네.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 문항이 총 102개 문항인데 설문 문항을 102개를 뽑는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만드셨어요, 유 교수님? 아까 이제 스님께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통 이제 사회도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전 세계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된 그 사람들이 이제 일선에서 다 퇴진하는 게 보통 2040년, 50년 이 사이에 다 나가거든요. 또 베이비붐이라는 게 인간이 인구 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퇴진하고 나서 그 빈 공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텐데 우리 종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출가자 감소라든지 이런 현상까지 겹쳐서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종단 운영이나 종단을 구성하는 구성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걸 이제 구조화된 설문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래서 종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단을 구성하는 게 이제 사찰이니까 사찰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찰에서 우리 종단의 인적 구성은 이제 출가자 스님들하고 이제 또 제가자 신도니까 제가자 신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다 만들어가는 이제 문화 특히 이제 불경 수행 그렇군요. 뭐 계율 이런 문화들이 이제 또 있죠. 그렇게 해서 5파트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 이제 설문지 배치를 이제 종단부터 탁 가면 이제 답답하니까 부드러운 신도부터 이렇게 가 있는 이런 구조기는 한데 그 5개. 최근에 그걸 제일 앞에 놓았었어. 제일 앞에 이제 종단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버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비중이 조금 더 있는 게 대해서 앞에 배치했다가 그렇죠. 이게 오히려 또 우리가 설문을 갖다 하는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안에 내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순서를 좀 조정했어요. 그래서 5개 크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둔 거는 미래. 그러니까 어쨌든 2030년 뒤에 이 미래상을 염두에 두면 미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정부화부터 해서 4차 산업 등등 또 아까 출가자 줄어드는 거 뭐 고령화 등등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종단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신도 정책이라든지 수행 체계 뭐 이런 교화 체계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봐야 될 테고 그리고 사찰의 미래 법회 이런 구조 이런 것들도 좀 바뀔 수 있고 심지어 계율이나 의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문에 다 포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개 구조에다가 미래가 들어가니까 설문이 방대해졌고 그래서 100문항이 넘는 그런 설문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여기 참여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성공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를 2가지를 꼽아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표본, 샘플을 잘 뽑아야 되는 이 2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은 설문지 만드는데 한 4개월 정도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도 스님들이랑 무효 스님이랑 저랑 같이 토론하고 그걸 또 원철 스님께서 다시 또 보시면서 이제 종단의 차원이나 이런 데서 또 할 거 고치고 해서 이게 거의 뭐 4달 동안 정말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문 문항이 다듬어졌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공들였던 설문 문항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잘 뽑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이제 종단에서 이제 스님들 법계별로 교구별로 이제 좀 몇 명이 있는지 그런 분포들을 좀 보여주셨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꽤 정교하게 이제 교구별, 법계별,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 이렇게 해서 분함별로 해가지고 신부별로 해가지고 다 이제 할당해서 표집을 딱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저희가 포살 때 했어요. 딱 마침 또 그쯤 동안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포살들이 진행이 되는 시기여서 그러니까 포살 스님들이 제일 자주 많이 모이시는 때니까 그때 그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표본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가 되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때 이제 조사할 때 사실은 또 이제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요. 애쓰신 스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현 스님은 이거 관련해서 뭐 느끼시거나 뭐 경험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이번 설문조사 관련해서? 아니, 종단 전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고요. 그래서 이게 고생하신 만큼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지속적인 방법들이 더 모색이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건가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지금 스님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수에 대한 의견이니까 종단의 미래랑 관련해서 지금 원철 스님 말씀하신 대로 60%가 지금 이렇게 고령화로 넘어가면 초고령이죠. 그것도 그냥 고령도 아니고 초고령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종단이 이제 뭐 해체가 되네, 뭐 완전히 축소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도 계몽을 하고 한국 불교도 발전할 수 있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더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좀 꿈인데 여러 사람이 위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설문을 통해서 그 위기 의식을 갖다 공유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목적도 이제 그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이제 뭐 소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또 얻은 것도 부수적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몽도 이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 이걸 이런 프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나마 더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화택의 비유 비슷해요. 집이 워낙 커서 밖에서 불이 났다더라도 지금까지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자꾸 하는 좋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데이터에 네. 근거해서 그렇죠. 판단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거기에다 자, 이제 좀 우리 배경 얘기를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바꿔서 이 여론조사 보고서가 참 귀중하고 또 방대하고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 몇 개를 뽑아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자, 미래 사회에 한국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번 설문의 근본 취지이기도 하고 미래 한국 불교의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었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 교수님? 응답지를 드린 게 뭐냐면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아우른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이제 보살행을 비롯한 현대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네. 그리고 화엄적 입장에 서서 화장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그리고 이제 현재 다불교 상황, 또 우리가 흔히 통불교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을 네. 그대로 존중한다.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물어봤는데 55% 정도 되는 분들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살행을 비롯한 현대적 가치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응답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클 수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종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종단 명칭 문제도 있고 이게 1941년에 하남 스님이 조선불교 조계종을 그 당시에 이종 스님하고 이렇게 만들 때 그때 종조하고 종명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지금까지 개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의국사 뭐 진울 스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묶여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봐버리면 종조가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죠. 종지정품 바꾸자는 의견도 적지 않게 있어요. 정지 바꾸자. 아니 저는 바꾸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로 거기서 붙여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계종, 현대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제 근간을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추적을 해보면은 첫째 이제 봉암사 결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화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사개혁.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계종을 구성하는 제일 아마 큰 그 흐름을 형성한 그런 이제 뭐 이념운동 그런 것들로 다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봉암사 결사가 필요할 때는 봉암사 결사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화가 또 필요할 때는 또 정화의 형식을 또 취하게 되었고, 또 내부에서 이렇게 또 좀 더 안을 정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사개혁이 있어가지고 시대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큰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이제 내부의 정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내부의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이념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밖으로 이제 외연을 이제 넓혀가야 할 시기다. 그 다음에 또 종단에 한 번 더 이렇게 변신 내지는 도약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그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깨달음의 사회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 세 가지하고 이것이 같은 등가의 원칙이냐 여기는 조금 저도 썩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이 교단에 한 번 더 변신을 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상황 시대에 들어왔다. 이 그 설문조사가 지금 그걸 조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미래 한국 불교의 사상적 지향점하고도 뭐 일맥상통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서도 예상했던 것과 뭐 다른 결과가 나왔죠?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종단 내부를 다듬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소수 정예여도 네. 그 올바른 스님들 또 수행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불교를 다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중성을 어떻게 얼마나 불교가 확보를 할까? 우리 지금 사회 변화에 불교가 얼마나 호흡해서 그들의 요구들을 얼마나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불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흐름이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뭐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고 저도 일치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봉암사 결사라든지 정화 이념이라든지 뭐 종단개혁 이런 정신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이거는 이 깨달음의 사회 운동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보살행위죠. 그러니까 보살행위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개념 운동이 아니고 이런 사회 이런저런 사회 문제나 뭐 불교 종교에 대한 필요성 이거에 부응해서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승 보살 운동 이런 쪽으로 방향이 크게 좀 틀어져야 된다라고 스님들이 응답을 했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겹쳐버리면 선원 비율이 낮아지는 그 상황이거든요.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요. 선연 퍼센티지가 17%? 17%.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많은 수가. 상당히 저희가 많죠. 조사할 때 일부러 선방에 더 설문지를 많이 보내서 선방 스님들 것도 많이 받았어요. 봉암사를 별도로 그러니까 원래 실제 비율보다도 수자 스님들의 비율보다도 높죠. 지금 사실은 훨씬 더 조사에 반영된 수자 스님들의 비율이 양을 더 높아요. 늘린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혹여나 예,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고. 좀, 요 대목에서 제가 이제 제가자 입장에서, 제가 신도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스님, 네네. 지금 깨달음의 사회와 요게 과반이 넘는 스님들께서 이게 미래 한국 불교의 사상적 지향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데 그 제 생각에는 얼른 생각이 출가 수행자 이 스님들께서는 하여튼 사회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서 수행을 위해서만 을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신 걸 텐데 예. 이게 제가자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스님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지금 이거 설문조사의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이 범납이 제일 작은 분이 10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20년, 30년 어느 정도 이상. 수행이 되신 분들이. 그래서 예. 거의 뭐 개인 공부, 그 다음에 개인 번뇌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해결을 나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된 거는 아닌가요? 저도 이게 지금 사찰 현실에서 잘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해석도 그렇게 가능하죠. 해석도 그럴 가능하고요.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미만 스님들이 빠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 한 20% 정도까지 조사에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주 빠져 있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찰에 신도들이 안 오는 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대 불문하고 이제 신도들이 찾지 않는 사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랑 어떻게 하면 같이 호흡할 수 있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로 등장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그건데 들어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신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위기의식이라는 결국은 신독수 감소 이런 현상들. 그게 이제 대중성 확보에 그동안 소홀했다. 이런 반성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상당히 복합적이네요. 예. 그 지금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돼 있는데 참 따지고 보면 참 모호하고 좀 상적인 개념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시지만은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 것은 개념이어서 좀 설명을 깨달음의 해주시면 사회화 어떨까요?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신 분이 저분이세요. 예. 예, 94년도에 이제 당시 이제 개혁종단의 첫 총무원장 하셨던 월주 스님께서 얼추스님, 예. 이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이제 주창을 하시고 아마 당시 지금 해인사 주지 스님께서 기획실장을 하시면서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좀 밀어붙이셨는데 여기서 이제 깨달음은 뭐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고 궁극의 가치인데
이것을 이제 사회로 해양하자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회학에서 사회화는 어떤 가치를 내면화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불교의 가치들을 이제 사회로 적극적으로 해양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적 가치를 우리 사회 역사 속에 어떻게 반영하고 해양하고 실천할 거냐 그런 뜻으로 이제 사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시대에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사회 문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불교가 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해결에 앞장서고 실천하고 그런 활동을 하자. 그래서 월주 스님께서 뭐 지금 최근의 현상만 보더라도 지구촌 공생회라고 전 지구촌에 가난한 나라 우물 파주고 뭐 학교 지어주고 뭐 이런 활동, 그다음에 복지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 뭐 실업 극복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을 쭉 한 게 이게 전부 다 사회화, 그러니까 깨달음의 사회 운동의 한 실천 운동. 이제 좀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네. 이게 깨달음은 혼자만의 내면화가 아니라 이거를 사회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뭐 일종의 그 깨달음을 전파하고 뭐 이런 좋은 가치들을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하고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불자님들 익숙한 개념으로 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인데 하와중생을 우리말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얘기를 좀 바꿔서 지금 한국 불교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뭐 당연히 사찰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혹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는가요? 예, 했습니다. 이제 사찰이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사찰이고, 그 사찰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의 중요성을 좀 스님들께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실 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크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수행과 명상 공간으로서의 사찰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위로와 힐링 공간으로서의 사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높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일단 평가를 해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보고 이제 조금 느낀 건데 사실 점수 차가 거의 없어요. 다른 통계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르게 고루고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산에, 그 다음에 중소도시에 또 큰 도시에, 그 다음에 전통사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전통사찰 안에서도 작은 전통사찰 또 아주 큰 총림 같은 큰 전통사찰, 그 도시 포교당도 큰 규모의 포교당, 또 작은 규모의 포교당. 그렇게 해서 한 사찰 안에 이 많은 기능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야말로 참 이거는 뭐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보면은 각자 자기가 처하고 있는 사찰의 위치와 능력에 맞춰 가지고 자기 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좀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렇게 저 통계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구조적인 얘기를 좀 하면 그동안 우리 종헌종법에 사찰의 정의가 원래 스님들의 수행 공간, 그 다음에 스님들의 거주 공간, 신도들의 신행 공간이 이제 사찰에 대한 정의예요. 그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사찰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나오니까 뭐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수요들이나 실제 변화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는 그 다음에 또 문화가 한때 저거 하니까 문화시설의 문화공간도 좀 사찰에 뭘 만들자 이런 이제 요구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붐이 일어나고 또 수요가 있으니까 하고 심지어 템플 스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템플 스테이도 이 종단에 있는 기능이 공간 구조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에 의해서 이제 템플 스테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찰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신도들이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좀 다원화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해결책이 스님 말씀처럼 한 사찰이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각 사찰마다 특화해서 잘하는 것들을 특화해서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기능이 대체로 이제 충족되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점 사찰하고 단위 사찰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런 식으로 그게 가장 틀을 짜 나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결과에서 이제 사실 제가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7가지 기능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2가지 정도가 다른 모든 기능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냐면 어떤 위로하고 힐링 공간이 예. 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나눔과 봉사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나머지 공간들하고 그러니까 상관관계로 따지면 뭐 0.8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거의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할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행과 명상 공간이지만 그건 이제 단일 항목으로 봤을 때 중요도가 높은 거고 실제로 그 7가지 기능들을 사찰들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핵심이 되는 거는 나눔과 봉사, 그다음에 힐링과 위로라고 하는 이 4가지 기능이 메인의 중심에 잡고 나머지들이 같이 서로 서포팅되고 얽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불교 신행 생활에서 예배와 의례의 공간으로 시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사실인데 스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사찰의 역할이 그거보다도 수행과 명상의 공간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이걸 가장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셨다는 그리고, 게 참 특이하네요. 네. 그런 것들을 인상적이네요. 통해서 이제 사실은 힐링과 위로와 그다음에 서로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찰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배하고 의례 공간이 되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명상 힐링 이러면 진짜 역할들도 많이 자기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감당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상과 현실을 과연 같이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는 그 수행이라는 요구, 이건 저는 불교의 핵심 거죠. 가치고 부처님 이래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고 그게 저는 지속되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메인은 저런 당연히 수행 문화를 수행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 이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다는 거 그거 이제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미래 사찰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또 담당하려면 한 발 더 나가서 보면은 결국 이제 콘텐츠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참고할 게 있을까요, 박 교수님? 그 설문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응답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백이나 이런 데다가 그 응답하시면서 스님들 들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귀한 자료가 사실은 그 설문지 여백에 적어놓은 스님들의 그 메모들인데 스님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심리치유를 위해서 스님들께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 돌봄 교실 같은 것들도 좀 해야 되고 애로점 상담하는 이런 상담실도 좀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관홍상제와 관련해서 뭐 결혼식, 돌잔치, 뭐 환갑잔치 같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사찰에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기도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냐.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도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백년 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원철 스님 모시고 최근에 나온 종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여론조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주목해볼 조사 결과를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찰의 의례와 의식,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입니다. 그동안 음력을 좋죠. 기준으로 뭐 당연히 그래왔죠. 진행되어 온 사찰의 행사들이 현실 생활과 괴리가 좀 있어 왔고 점점 더 그런 괴리가 이제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스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선 이제 의식 의례를 좀 현대화하자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음력을 양력으로 바꾼다라든지 그동안 한문 위주로 돼 있던 걸 한글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주중의 의례를 주말로 좀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의례 대중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예불 시간을 뭐 좀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찬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과반수 정도가 찬성하려고 반대라고 이제 하는 게 한 30%? 그 정도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화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력을 양력으로 한문을 한글로 뭐 이런 식의 현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관여하는 사찰에서는 양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요.
이제 백중이 하한거 해제의 경우 그게 보름이라고 하는 음력 보름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정초기도가 걸립니다. 정초기도를 그러면 양력 정초 기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양력설 기준의 정초 기도가 과연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만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 전통 명절도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두환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었어요. 그때 일본은 바꿨었잖아요. 다 바꿨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렇게 바꾸면 광복절이 추석입니다. 광복절이 추석.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초하루 보름만 바꾸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하루 보름만 바꿔놓은 절들도 있어요. 저도 제가 관여하는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백중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석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만 바꿔서 될 게 아니고 우리 전통 명절 자체가 다 옮기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현재 그 어촌 같은 경우에는 밀물, 썰물 같은 경우에는 달의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뭐 일률적으로 있게 한다, 없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예. 음력을 살려야 할 부분은 살리고 양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또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개별 사안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그냥 일률적으로 다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안 바꾸는 것보다는 더 문제가 이렇게 더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 이렇게 뭐 양력, 음력의 뭐 문제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새벽 예불 시간 늦추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는 이거 가지고 논문도 썼습니다. 부처님 기상 시간이 인도에서 6시예요. 6시, 그러니까 9시에 주무셔서 세 때를 주무셨다는데 인도는 한때가 3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동아시아로 오면서 우리 전통 시간에는 1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늦춰본 적이 있어요. 제가 관여하는 사찰에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새벽 기도에 오는 분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예 일찍 해버리면 기도를 참석을 하고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아침을 챙겨드리는데 조금 더 늦춰가지고 뭐 5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밥을 못 차려줘요. 아예 그냥 산속에 살면서 스님들끼리만 예불 하면 늦춰도 돼요. 그리고 경전적 근거도 이건 제가 충분히 뽑아줄 수 있어요. 인도는 그래서 아침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인도 스님들이 아침을 뭐 죽으로 잠깐 드실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늦어요. 그리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새벽 3시에 예전에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시계가 없는데 알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맞춰놓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불침번 썼습니다. 불침번을. 시대 때 다 불침번 썼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현장의 대당서에 보면 인도에서는 6시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그걸 현장 스님이 안 바꾸거든요. 중국 불교 1인자가 되는데도 그 이유를 저는 뭐로 보냐면 농경사회에서 6시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늦다라고 당신이 판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 한 4시쯤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에 무슨 문화가 있냐면 사람은 임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축인 이래가지고 이게 6시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점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논문 쓸 때 뭐라 그랬냐면 템플스테이 쪽은 결계를 따로 해서 시간대를 달리하고 예불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원철 선생님 말씀처럼 케이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맞고 그리고 유연성이 없어요. 융통성도 없고 케이스로 가면 해결이 되죠. 여하튼 이 얘기들은 결국 이제 불교식을 어떻게 이제 현대화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귀결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조사 항목도 있었죠. 지금 얘기됐던 그러니까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새벽 예불 시간 좀 늦추는 거, 그리고 낮 시간에서 이제 저녁 시간으로 그러니까 사시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 예불 중심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문에서 한글로 이제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문제, 그다음에 주중에 하시는 거에서 주말에 이제 법회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스님들 혼자 예불하신 게 아니라 신도들이랑 같이 모여서 함께 예불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물어봤고 사실은 다 변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찬성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읽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는 쪽으로 사찰이 좀 변화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일률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신도들이랑 같이 일반 세속사회랑 사찰의 어떤 생활 시계가, 생활 리듬이 좀 같이 조응해 가면서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흐름을 보면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 봤던 큰 흐름, 그러니까 대중화라는 큰 흐름의 코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예컨대 아까 양력 같은 음력에서 양력 생활을 지금 대중들이 하고 있고, 한글 세대고 또 그러니까 한문에서 한글 세대, 한문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해요. 그리고 불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한글 세대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뭐 주중을 주말, 이것도 주말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거고, 예. 뭐 대중 참여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예불 시간도 지금 현재는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응답 결과는 스님들께서 대중들에 다가가는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인 지금 거기에 일관성이 있어요. 흐름이에요. 예. 오늘 아시다시피 종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관심 있게 봐야 할 쟁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전문가와 함께 사찰 공동 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이 이제 참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제가 먼저 할까요? 좀 예민하기도 하고. 일단 한번 좀 질문을 먼저 넣은 유 교수님께 한번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하시죠. 이런 예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항목으로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 교수님?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일단 워낙 스님들이 아까 숫자상 2,000명 이르면 절 전체, 우리 참 불교 전체 운영에 문제가 일단 생겨요. 그렇죠. 상당한 문제가 양적으로. 발생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스님들에 대한 기대는 어쨌든 수행자. 스님들은 수행에 좀 전념해달라. 그렇죠. 이게 사회 혹은 신도들의 또 혹은 스님 자신의 요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스님들이 수행에만 집중하기에는 자비리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딜레마가 또 이제 저는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이게 스님들이 다 감당이 안 되면 스님들은 정말 본분사 중심으로 가고, 이 사찰 이런 일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경영 이런 것과 관련된 허들의 일은 제가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걸 좀 보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국면에 와 있다. 이거는 누가 무슨 뜻 고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밀려서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스님께서, 원철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제 스님들 숫자만 가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 또 현재의 교단의 능력을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제 유지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자들이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스님들이 다 이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 안에 이제 조금 이렇게 부연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국가의 그 경영에 이게 참여할 수 있느냐? 제한적으로는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회사에 내가 자본을 이렇게 투자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회사의 경영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국가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단도 교단을 갖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불교 신자니까 이렇게 시주를 하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종단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종무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무원들은 일단 징계, 통제,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운영에 참여해버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효과가 반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이제 느낀 것 중에는, 정말 훈련된
그다음 교단을 갖다 교단의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갖다가 애정심을 가진 그런 그 종무원 양성 교육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것도 빨리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도대체가 앞으로 숫자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측 인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고 난 다음에는 상당한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통하고 또 신심 정장, 그다음 책임감,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이제 교단의 재산을 손실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징계 이런 체제들이 다 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통 사찰, 그다음에 저 규모가 좀 큰 사찰, 그런 사찰에 이분들을 인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총무원에 근무하신 분이 이제 조교사도 가시고, 그다음에 저기 보건사도 가시고, 그다음 혹시 큰절에서 보건사에서 요구하면 이제 가는 아주 소규모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도의 뭐 사찰에서 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안에 전 사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찰이 다 들어가기에는 사찰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다음에 그 종무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우와 처우를 해줄 수 있는 사찰, 그런 사찰들을 저는 한 300개, 많이 보면 한 300개, 작게 보면 한 100개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갖다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종무원들을 갖다가 양성해서 그 전체가 한 시스템으로, 그다음에 또 한 인사정책, 또 한 그 가치, 또 한 가지 그 가치로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무원이 양성됐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종단을 갖다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가 불자니까 신도니까 그 절에 다니니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국가에 세금 낸다고 그래서 국가 정책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 회사에 뭐 투자를 좀 했다고 그래서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안 되는 것과 거의 이제 같은 이치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제가 두 분 스님께는 좀 이따 다시 좀 여쭙기로 하고요. 우리 일단 박 교수님, 대답 안 했어요. 박 교수님 그 설문 결과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질문에 조건을 달아놨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그러니까 불교적 품성과 자격을 갖춘 제가 전문가, 이 사람들이 스님들과 같이 이제 사찰을 함께 공동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여쭤봤고, 공동 운영이죠? 예, 그렇죠. 공동 운영. 예, 그렇게 여쭤봤고 실제로 동의하시는 분들이 한 55% 정도 55%.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이니까 사실은 이제 과반 이상이 사실 그 필요성은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 거로 나왔습니다. 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자가 아니라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급여도 받고 하여튼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인학교 같이 인도 자인학교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냥 스님 본분만 하고 전체는 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조건은 뭐냐면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동대 사실 불교학과 같은 데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교리를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냥 눈높이만 높아지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적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개 사찰, 뭐 한 300개 사찰 그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그런 분을 부양할 만한 정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약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주지를 해도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양주만 둬도 재벌이다. 그러니까 공양주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그냥 혼자서 자기가 풀을 메고 기도하고 밥 끓여 먹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둘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력 여건 자체가 없는 사찰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기본적으로 신도 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 자체가 한 3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결과들을 만들어내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훈련된 제가 종무원들, 제가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스님들, 그러니까 정말 본문사에 집중하셔서 정말 큰 그렇죠. 교화를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찰이 오히려 이제 활성화되고 커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
전체 한국 불교가 좀 발전하겠죠. 시골 사찰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찰은 다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에만 해가지고 그 인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인원 자체를 갖다 전체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게 이 종교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아주 가난한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몇몇 마치 사찰 공동체하자는 얘기 산업 이후의 세대를 보는 것 같아. 빈부격차가 막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모두가 손을 놓을 정도가 되면 다 수긍할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초기 불교에 정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정인.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 정자가 깨끗할 정자거든요. 그야말로 이렇게 계율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지키고 그런 또 스님들의 철저한 뒷바라지에만 종사하는 분들이 있었죠. 지금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가 된다는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이렇습니다. 스님들 스스로 꼽으신 미래사회 스님의 역할에 관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 비율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깨달음을 위해 수행에 전념하는 것. 당연한 거겠죠. 기율을 잘 지키면서 청정하게 생활하는 것. 세 번째가 교학을 비롯해 폭넓은 지식을 갖추는 것. 네 번째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것. 다섯 번째가 사찰의 운영과 관리를 잘하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대중을 선도하고 사회적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편차가 크진 않은데 눈여겨볼 부분이 역시 그 1번은 사찰 운영과 관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수행에 전념하는 것. 아, 참 역시 그 스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두 번째가 이제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 아니 그러니까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수행하시는 그렇죠. 거. 그 다음이 자비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거. 세 번째가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키는 거. 그렇게 응답을 스님의 하셨어요. 본분사죠. 예, 오늘 하여튼 개략적으로나마 한국 불교의 미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조사를 좀 해서 그러니까 스님들과 제가자들의 종단에 대해서 사찰에 대해서 혹은 불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교차로 체크를 해보면 공통점들이 나올 거다.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불교의 발전 방안을 좀 기획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다루진 못했지만 그 문항 중에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스님들께.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하신 분들이 6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건 7.3%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스님들께서 그러니까 출세간에 계시지만 세간의 일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촉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의 어떤 그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잘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신도들의 눈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사회 일반인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그런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대상에 따른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시기마다 한 5년 주기로 이런 유사한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면 그 축적된 흐름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 차제에는 이 다른 나라하고 이제 다른 나라 최소한 불교권, 대만 뭐 등등 불교 나라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비교 연구도 조금 해봤으면, 그러니까 좀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이 응답을 좀 객관화시키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설문조사는 이제 현상을 주로 이제 드러내는 건데
왜 그런지를 이제 그것도 이거 개인이 왜 그런지를 따져보는 건 설문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배경 이런 것들은 설문지로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 그러니까 2차 원인, 3차 원인 이렇게 그거는 깊이 있게 좀 토론을 통해서 혹은 논의를 통해서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연구들도 좀 있어야 이게 입체적으로 컨텍스트가 살아나지 이 달랑이 설문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뭘 판단하고 하면 이게 너무 가볍다라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오은철 선생님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런 설문조사를 우리가 애써서 해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뭐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님이 이제 하여튼 스님께서 이걸 주도하셨는데 이런 결과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까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네. 기본 무슨 일이든지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이렇게 정책을 네. 수립할 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통과를 시키고 또 네. 이를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 데이터는 좀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이제까지 설문조사보다는 규모라든지 네. 그다음에 참여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설문 문항의 종류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뭐 그 정도의 그 자료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뭐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 심층적인 분석, 해석 그런 작업이 같이 뒤따라야 되고 그 작업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될 것과 늦게 해야 될 것,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거기에 대한 뭐 분류가 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에 가능한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설문과 보고서와 관련해서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원철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붓다 인사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아쉽게도 오늘 이 붓다 인사이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박 교수님. 뭐 일단은 이제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보람을 느꼈다라는 생각을 네. 강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항상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이 내가 공부한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불교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번 방송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네. 좀 좋습니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던 그런 일이었고 하면서 이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제가 공부가 굉장히 모자라구나.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혹시라도 시즌2 하면 다시 불려올 수 있겠구나. 예, 뭐 그런 좋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 불교 사회학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회의 변화하고 불교를 서로 이제 연결시켜 그렇죠. 가는 네. 그런 게 이제 전공이고 또 그것을 이제 저는 뭐 학문적으로만 그걸 이제 계속 한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사실 이것도 처음이고 최초로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에 네. 해보니까 이런 작업도 상당히 필요한 네.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특히 이제 저는 우리 종단이 그동안 뭐 이번 설문조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불교도 대중성도 확보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이런 이제 필요성들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프로가 참 적절한 프로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가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수행자 생활을 하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셔서 교화를 하셨기 때문에 불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되고 그것은 사회화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포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할수록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각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에 부담이 안 되고 인류에 부담이 안 되는 종교. 그게 부처님의 진정한 종교고 2%가 사실은 그런 걸 지향한 거였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끝난다 하니 참 서운하죠. 안타깝습니다. 네, 스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하여튼 제가 알기에도 우리 불교 TV, 불교 관련 TV에서 이런 시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 부처님께서도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에 나오셔서 가르침을 펼치셨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불교가 제대로 된 종교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는 관심과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패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